자, 오늘 강의는 이 산업혁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거에 맞추어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강의는 녹화를 해서 오늘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잘 돌아가고 있나요?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이 지금은 너무 그냥 그 듣는 게 귀찮을 정도로 작년에 너무 그 용어가 팽배했었고요. 저희도 우리 초반에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무엇인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이제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교육이 이 산업혁명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를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먼저 1차 산업혁명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제 촉발된 그런 시대의 상황인데요. 자, 이 증기기관이라는 게 물을 끓여서 수증기 힘으로 이 엔진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수공업, 이 당시에 이제 가내 수공업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 섬유 직물을 짜고 섬유 옷감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자동화되는 거죠. 기계화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을 잘 만드는 실력 있는 어떤 베테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는 레버를 작동하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읽고 문자를 읽고 숫자를 읽고 조작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고급 인력인가요? 아니면 간단한 능력만 있으면 되는 인력인가요? 고급 인력이 아니죠. 그냥 글씨만 읽고 쓸 줄 알고 간단한 숫자 계산만 할 줄 알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출연으로 읽고 쓸 줄 아는 노동력 공급을 위한 대중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학교라는 형태의 교육. 학교라는 형태가 뭐냐면 지금처럼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앉아서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배우는 거죠. 우리 학생들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번 훑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학생들은 똑같은 내용을 받아 적고 나중에 그걸 테스트해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성취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방식의 대중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은 바로 이 산업혁명이 촉발시킨 학교 교육의 형태입니다. 그 이전의 교육은 학교 교육이라는 형태는 없었어요. 자, 이게 산업혁명이 가져온 교육의 변화 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는 2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전기에너지가 이제 발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뿜어내서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전기에너지로 공장을 가동하게 되니까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컨베이어 벨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밑에서 벨트가 돌아가면 그 위에 자동차가 처음에는 뭐 엔진, 그 다음에 뼈대가 달라붙고 문짝 조립하고 천장 조립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가면 완성된 자동차가 탁 나오는 거죠. 동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8,500대 생산하던 그 생산량이 1년에 1,20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량의 거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2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 이 대량 생산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졌느냐? 물론 이제 전기에너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위 아까 방금 동영상 보신 게 포드 자동차예요. 그 포드 미국의 포드 자동차 아시죠? 이 포드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한 것이 2차 산업혁명의 거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포드 시스템 혹은 그 미국의 기계 설계 전문가였던 테일러라는 사람이 만든 이런 어떤 합리 모델적 프로세스, 테일러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거의 같은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이 모든 제품을 표준화하고 규격화합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옷으로 말하자면 맞춤 옷에서 기성복 시대가 된 거죠. 모든 사람이 딱 뭐 여자 같으면 44 사이즈, 55 사이즈, 66 사이즈, 남자 같으면 뭐 95, 100, 105 사이즈 이런 식으로 딱 그 규격화된 옷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옷에 몸에 맞는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유행하는 옷을 사기 위해서 이제 몸매를 가꾸기 시작하는 이런 유행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을 거의 갔다가 이렇게 제가 여기 왔거든요. 사실은 그 장례식장 갈 일이 있어서 여의도 성모병원 가는 길에 조금 일찍 나와서 저희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같이 벚꽃길을 좀 구경을 하는데 갔더니 거기에 이제 온 사람들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 옷차림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 왜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자켓이 다 모양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제 그 유행이라는 것도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기성복 시대가 되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표준화의 트렌드를 교육에 반영하기 시작을 해요. 미국의 타일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아마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육철학 수업이나 교육평가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교육평가 수업 들으시는 분 그러면 타일러 이야기를 아마 초반에 들었을 거예요. 교육철학 시간에도 나오고요. 교육을 표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육을 표준화한다는 게 뭐냐면 자, 모든 교사들이 동일한 목표를 공유해야 되고요. 모든 교사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되고 수업을 설계해야 되고 동일한 방식의 수업 방법을 써서 수업을 실행해야 되고 그리고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를 피드백해서 다시 이 프로세스가 도는 거죠. 왜 교육을 표준화하냐면 대량 생산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표준화된 인재를 학교에서 생산을 해야 돼요. 인재를 길러내야 됩니다. 육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인재를 동일한 어떤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인재를 대량 생산해야 하려면 무엇을 표준화해야 되냐면 교육 목표,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수업 전략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사죠.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하는 목적은 교사를 표준화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즉 맞춤형, 그러니까 표준화된 인재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누구를 규격화했다? 교사들을 규격화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 표준화예요. 자, 다시 한번 대량 생산 시대에 표준화된 인재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표준화된 인재를 대량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교사를 규격화하고 표준화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즉 교사를 표준화하는 게 교육의 표준화고 그것이 교육 목표, 설계, 실행, 평가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규격화하는 이 교육의 표준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교육의 합리 모델이고요. 교육에서 교육 목표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수업 지도안 짜면 위에 단원명이 있고 그 밑에 오늘의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오늘 학습 목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쓴 다음에 수업 전략 그리고 쭉 이렇게 설계를 해 나간단 말이죠. 교육 목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 양식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육 목표가 없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교육 가능한가요? 당연히 교육은 목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건데 교육 목표가 없으면 그게 교육인가? 라는 이것은 교육의 표준화 모델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다른 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갖는 생각입니다. 자, 포인트는 2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대량 생산 사회가 교육에도 그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그 교육에서 그걸 어떻게 반응했느냐? 모든 교사들을 표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교사들이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사회에서 학교라는 게 생겼고, 학교라는 게 1반, 2반, 3반 이렇게 생기잖아요. 각 학년별로 여러 반이 클래스가 있는데 1반, 2반 배우는 게 다르고 3반, 4반 배우는 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를 표준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시험을 보는데 1반에서 안 가르친 걸 2반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면 2반은 선생님 왜 옆반 안 가르치는 우리한테 더 가르쳐줘요 라고 더 가르쳐줬다고 뭐라고 하고, 덜 배운 반은 선생님 저 반은 저런 것도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왜 안 가르쳐줘요 라고 해서 덜 가르쳐줬다고 또 뭐라고 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주장하는 이 문화가 여기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거죠. 수능 시험을 놓고서 안 배운 걸 낸다, 뭐 수능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쳤다, 우리 선생님 못 가르친다, 뭐 우리 선생님은 나오지도 않는 거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가르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표준화된 이 평가의 기준이 선생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뭔가 되게 상당히 주객 정도 된 현상들이 어디서 비롯됐다? 여기서 비롯됐다 라는 거죠. 원래 교육이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교육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러한 교육의 표준화는 교육을 더 잘하는 게 목적일까요? 자, 교육이라는 게 우리 인간을 성장시키는 관점이라면, 자,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교육의 표준화를 한 걸까? 아니면 교육을 더 잘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었을까요? 자, 교육의 표준화는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함이다?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다? 그렇죠. 다른 목적이죠. 그 다른 목적이 뭐예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 교사들을 규격화, 표준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교육을 더 잘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연히 교육이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이 더 잘 되고 안 되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을 규격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그렇게 해서 교육은 더 안 된다는 것을. 자, 이제 3차 산업혁명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인터넷,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산업에 영향을 미쳤냐면, 변화를 가져왔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공장에 이제 사람이 없어도 돼요. 왜냐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원격 조정 이런 게 되니까 이제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라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 소위 3차 산업이라고 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많이 가고, 또 예술이나 이런 활동으로 많이 가고, 이러한 공장 자동화가 준 우리의 그 삶의 여유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무인 자동화 시스템 우리의 여유를 가져다줘서 우리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하시죠, 그렇죠? 진짜 그랬나? 난 그 여유를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이 교육이 어떻게 변화 대응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컴퓨터와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교육에서 생겼냐면, 학생들은 교실에서 지긋지긋한 선생님을 집에 가서 또 봐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바로 이러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학습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공부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닝, 학습관리 시스템. 자, 교육의 표준화가 더 심화되는 양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은 질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학교 교육은 양적으로 표준화가 더 심화되는 양상으로 가는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더 없어요. 집, 학교, 학원, 집. 근데 집이라는 게 잠만 자는 곳이죠. 다시 학교, 학원, 또 집. 자, 이렇게 여유가 사라집니다. 자,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그동안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제 기계가 다 해주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합리성,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어떤 이 논리적 사고력,
뭐 어떤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다 이제 대체될 거라는 이제 시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학교 교육의 내용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에 이제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학교 밖 세상에서는 과거에 규범과 합리성이 강조되던 시대에서 이게 대량 생산 사회죠.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인간의 직관과 창조성을 마음껏 발현시켜도 되는 시대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볼까요? 학교는 이 1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것을 만들면서 합리성 교육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 때 이 합리 모델을 아예 만들어버립니다. 타일러라는 사람이 아예 그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더 정교하게 발달을 해온 겁니다. 3차 산업혁명에 이르러서는 이러닝, 원격 교육, 최근에는 스마트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합리 모델이 심화되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은 이 흐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지속된다면 아마 교육은 멸종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필요성을 누구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물음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합리 모델이 뭐냐면 타일러가 정립한 이 합리 모델이 뭐냐면 이거예요. 통제해야지만 가동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목표를 통일했고 교육과정을 통일했고 그 다음에 수업의 과정을 통일했기 때문에 이 통일된 프로세스를 가동한 다음 나중 평가에서 또다시 피드백을 해야 돼요. 왜 피드백을 하냐면 자,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목표를 정했다라는 것은 누구나 여기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그 기대 수준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명도 이렇게 낙오되면 안 되게끔 수업을 교사는 통제해야 되고요. 중간에 딴짓을 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업 부진화가 발생하거나 하면 교사는 그것을 빨리 찾아서 그것을 반응해서 통제하면서 끌고 가야 되죠. 이게 바로 통제입니다.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합리 모델이에요.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조용히 하고 뭐 혼내거나 체벌하거나 이런 일들은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그게 생긴 거지 학교 교육 형태가 아니면 그런 체벌하는 피드백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1대1로 하더라도 왜 스승이 제자가 마음에 안 들면 혼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거는 진짜 사랑의 체벌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런데 단체 수업에서 교실 수업에서 집단 체벌은 선생님이 화가 나서 그걸 절제하기가 힘들어서 또 통제를 해야 되기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죄 없는 아이들까지 이유 없이 만든 아이들까지 막 생기게 만드는 체벌이라는 게 여기서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통제입니다. 타일러라는 학자가 왜 이런 통제 모델, 합리 모델을 만들었냐면 학자들 머릿속에는 모든 현상 원인과 결과,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이 박혀 있고요. 그래서 수업의 결과, 교육의 결과도 그 조건으로서의 원인을 우리가 알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딱 이런 방식으로 아예 수업을 미리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원래 교육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100년 전에 미국의 존 듀이가 아동 중심 경험 교육 이런 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페스탈로치, 감각, 통합 수업 뭐 이런 거 할 때도 교육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요. 교사가 하는 일은 아이들에게 충분한 체험과 경험을 주고 자극을 주고 자신의 모든 잠재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타일러 시대 이후로 모든 교육은 예측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모든 아이들을 그 길로 몰아가는 통제하는 교육으로 바뀐 거죠. 이게 산업혁명의 교육이 대응한 방식이었습니다. 자, 문제 해결의 두 가지 관점. 이 그림을 제가 지난번에 인간 과제 때문에 먼저 한번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게 시간을 따라 살아가면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멈춰서서 뒤돌아봅니다. 또 다른
반응은 멈춰서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때 멈춰서서 뒤돌아보는 거는 왜 뒤돌아볼까요? 원인을 찾기 위해서죠. 이것을 우리가 합리 모델이라고 합니다. 전진하는 건 직관 모델이라고 하고요. 자, 합리 모델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원인을 왜 찾아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죠. 원인으로부터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해결책을 왜 찾아요? 궁금해서? 아니면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여기다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합리 모델의 이 사이클,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도출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이 사이클이 불가능한 이유,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 이 치명적인 결함이 뭔가요? 시간이죠. 이 문제는 끊임없이 시간을 따라 계속 전진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도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데 그 걸리는 시간 동안 이 문제는 사라지고 이곳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는 그야말로 삽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 모델이라는 건 애시당초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없는 프로세스입니다. 단, 언제 적용할 수 있냐면 이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결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시간성이 개입되지 않는 문제는 이 프로세스가 작동해요. 시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가령 헬스클럽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근육을 몸에 식스팩을 만든다거나 막 이렇게 뭔가 몸매를 다지려고 해요. 3개월 플랜으로 딱 이렇게 PT 수업 끊고 비싼 돈 내고 그래서 트레이너에게 3개월 동안 내가 집중 이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트레이너가 하는 거죠. 그럼 이 3개월 동안 나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목표가 막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하는 이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딱 어떤 내 어떤 식스팩이면 식스팩 뭔가 딱 목표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체중 감량이면 체중 감량. 내가 가령 3개월 후에 웨딩 마취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드레스를 딱 예쁘게 입고 싶으면 몸무게를 5kg든 10kg든 빼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시간과 상관없이 일단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시간성이 별로 개입되지 않는 문제는 이게 작동해요. 왜냐면 돌고 돌아도 계속 문제는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우리의 목표는 5kg 감량, 5kg 감량이라는 목표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와 같이 시간성이 개입되지 않는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소수입니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시간이 변하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생기고 하면서 계속 바뀌죠. 합리 모델 사이클은 문제 해결에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시간성이 개입하는 문제. 이 문제 자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문제라면 합리 모델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언제 작동하고 언제 작동하지 않는다? 시간이 개입되는 문제냐? 시간성이 상관이 없는 문제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 직관 모델로 우리는 문제에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문제를 따라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인강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예를 들었었잖아요. 철수와 누가 막 싸웠어요? 누구라고 했지? 철수랑? 개똥이라고 했나? 맹구라고 했나요? 아, 철수와 맹구가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왜 싸웠어? 해놓고서 싸운 두 녀석을 앉혀놓고 나서 자, 왜 싸웠어? 누가 먼저 시비 걸었어? 이게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선생님이 궁금해서 선생님의 호기심을 충족해주는 방법이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상관이 없어요. 그 원인을 아는 것은. 그냥 그 싸운 상태에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거기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죠. 그럼 얘네들 얼굴 표정이나 감정이 변화하는 것을 그대로 느끼면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유를 캐묻지 않아도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이유를 묻는다고 해서 정말 진짜 왜 상처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싸웠다. 가령 맨날 내가 한부모 가정 아들인데 이 녀석이 맨날 그걸 약점을 자꾸 놀린 거죠. 나를 왕따시키려고. 그것 때문에 욱해서 했는데 선생님이 물어도 난 그걸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했다라고 내가 먼저 주먹질했다라는 말을 선생님이 캐물어도 나는 그거를 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존심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원인을 밝힐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원인을 밝혀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설사 그 원인을 알아서 얘가 나 엄마 없다는 걸 놀렸어요. 뭐 이렇게 해서 말하면 그럼 그거로부터 어떻게 결정을 찾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직관 모델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되게 시간성이 개입하는 문제는 다 그렇고 우리의 삶 자체가 시간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다. 예외적으로 시간성이 개입하지 않는 거의 기계적인 문제. 수학 문제 100% 이렇게 풀면 됩니다. 물리 문제 100%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뭔가 컵을 깨뜨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실수 유리컵을 툭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원인? 아니 이렇게 풀어야죠. 이렇게. 네. 그리고 유리컵은 플라스틱 컵으로 다 바꿔야죠. 원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너무 뻔해요. 네. 원인이라는 게 근데 아이가 갑자기 감염이 돼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뭐 죽었다라고 하면 좀 너무 슬프니까 아이가 막 그런 일이 생겼어요. 부모 난리 나고 막 어디 막 어린이집에 워낙 그 유치원에서 도대체 위생관리 어떻게 했길래 막 이런 일이 이거 원인 분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 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 거하고 좀 달라요. 단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고 이 발견되는 단서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 해결의 관점이 있으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이 원인을 찾는 것과 엄마가 이것을 소송을 걸어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기 위해서 이것을 찾는 이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이 아이가 어떤 루트로 그날 음식을 먹고 생활을 하고 얘가 손을 만진 데가 어디인지 이런 걸 찾아가면서 마치 이 셜록 홈즈 탐정이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될 건데요. 만약에 이걸 소송으로 가가지고 막 위로금을 받는 이런 문제라고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위생관리 매뉴얼부터 따져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검찰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근데 탐정이 하는 일은 다르죠. 네. 그래서 검찰은 변호를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인으로 구속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왜냐면 원론적으로 따지면 안 걸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합리 모델입니다. 네. 모든 것을 시스템, 원론적으로 시스템을 규정해 놓고 그 시스템 안에서 당신의 책임이 있다 없다, 당신의 과오가 있다 없다 이걸 이제 캐묻는 방식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책임을 묻고 설명하고 그래서 책임을 이 사람에게 짓는 게 목적이죠. 지우는 게. 문제 해결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거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일러가 표준화한 교육 모델이 이거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평가한 다음에 피드백을 합니다. 자, 이 타일러의 이 모델을 조금 더 진화시키고 발전시킨 것이 이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는 딕과 캐리의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우리가 우리 수업의 후반부에서 약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이 모델을 배울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합리 모델은 시간성이 개입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아니면 시간성이 개입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다? 시간성이 개입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이 딕앤캐리 모델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목표가 양보할 수 없는 교육의 목표가 딱 픽스가 돼 있어요. 딱 결정돼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1년 후나 2년 후나 5년 후나 10년 후에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와 같이 고정된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러면 12년 동안 이 프로세스로 사실 학교 교육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12년 동안 세상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면 요즘에는 10년이면 3번 변한다 하잖아요, 강산이. 그래서 학교 교육 졸업하면 세상에서 쓸모있는 인재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델로 교육이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배울 건데
왜냐하면 합리 모델을 완전히 직방 모델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재개념화하고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민을 다시 할 겁니다. 상당히 쓸모 있는 방식으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설명을 할 겁니다. 몇 시예요? 8시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여기 좀 이어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한 다음에 다음 주는 원래 진도가 그거예요. 태도 교육. 우리 교재 14장, 15장. 자, 교재 14장을 다음 주에 미리 좀 읽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했던 수업 내용은 우리 교재에 21장부터 24장까지 20, 21, 22, 23, 24장까지 모두가 다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읽어보시면 오늘까지 했던 얘기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재 20장부터 24장까지 읽어보시라는 것, 그리고 다음 주는 14장 태도 교육을 할 거라는 것, 이거 제가 카톡방에다 다시 올려서 공지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